저는 황주선이라고 하고요. 수의사이자 야생동물 질병생태학을 공부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신종질병이 발생하는 모든 경로들에는 기본적인 코어 기전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바이러스도 한 번의 접촉만으로 사람이나 새로운 숙주종한테 감염을 성공적으로 일으키지 못해요. 결국 모든 신종질병의 발생은 기회의 게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기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종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서식지 파괴라는 것도 이러한 문제를 봐야 되는데, 기존의 야생동물과 사람 간에 또는 다른 가축 간에 접촉이 없었는데 서식지 파괴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신종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병원체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의 열대우림에 들어가거나 하면서 어떤 새로운 질병에 걸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은 질병의 발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보통 서식지가 개발이 되면 거기는 우리가 뭔가 착취하고 싶은 자원이 있는 것이고 뭐 개발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착지들이 생기게 되고 또 철로가 놓이고 차로가 놓이고 외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용이성이 점점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체 입장에서는 인간이란 새로운 숙주가 점점 불어나는 거죠. 결국 그 아프리카 밀림 한 군데서 발생했던 질병이 그 바이러스의 능력에 따라서 순식간에 전 세계로 이제 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사람이 서식지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 야생동물 인간에게 오는 경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에 의해서 야생동물 원래 사는 서식지들이 파괴되고 그 동물들이 살 곳이 사라지면서 더 이상 그 서식지에 살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종들은 그냥 사라지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야생동물이라는 것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종들은 인간에 의해서 파괴된 서식지에 적응을 합니다. 그럼 이 종들은 자신들의 경쟁자도 없고 자신들을 포식하던 종들도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요. 갖고 있는 기생충도 굉장히 다양성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개발된 서식지에 결국 인간이 들어가 살고, 이처럼 개체수가 불어난 몇몇 종들이 한마디로 부대끼면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식지 파괴가 거기 들어 살면서, 그리고 야생동물들이 자연적으로 쓸 수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착취함으로써 그 야생동물들이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이 사는 세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또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 서식지를 이렇게 급격하게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지가 사실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포크레인을 쓰고 산속에 철로를 개발하고 이런 능력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야생동물에게 근접하게 생활하고 또 그들을 착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난 거죠. 빨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는 서로 마주칠 일이 없던 종들, 자신들이 살 곳이 사라지고 자신들이 살던 집에 갑자기 농장이 생기고 전원주택이 생기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꾸만 서로 원튼 원치 않든 마주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서식지 파괴가 돼서 파편화된 서식지일수록 오히려 병원체들의 유전적 다양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커다란 서식지가 하나였을 때는 그냥 다 이렇게 섞여서 살던 애들이 서식지가 파편화되니까 그 파편화된 각각의 서식지에 살고 있는 숙주들한테 더 특이적으로 진화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병원체의 유전적 다양성이 오히려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편화된 서식지들이 고립된 서식지가 아니잖아요. 파편화됐을수록 외부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장자리에 또 많이 살게 되고, 진드기라든지 모기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진 병원체들,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외부 기생충들, 그리고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세 가지 조합이 만나면서 오히려 이제 점점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서식지 파괴라는 것이 그동안은 이제 야생동물 보전이라는 면에서만 굉장히 파괴적인 일로 생각을 했지만, 최근 다른 연구를 보면 멸종위기종들 중에서 서식지 파괴에 의해서 멸종위기 상태에 된 종들이 인수공통 전염병을 갖고 있는 확률이 2배 정도 더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들을 멸종위기종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사실 그들한테 그만큼의 많은 질병을 옮아오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어떤 위험을 이렇게 차곡차곡 저축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어느 정도의 액수를 언제 어떤 형태로 돌려받을지 모르는 위험을 계속 저금해 왔고, 이제는 그 적금을 탈 때가 왔다라는 신호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불행은 그 적금을 부은 세대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세대가 다르다는 게 불행이겠죠. 가장 유명한 게 동남아의 과일박쥐에 의해서 발생했던 니파, 핸드라 바이러스, 보통 합쳐서 해니파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과일박쥐들은 이제
우리나라 사는 박쥐처럼 이렇게 동굴에 자기들만 뭉쳐 살지 않고 과실수를 찾아 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과실수가 풍부한 이제 산림이 중요한데, 산림 서식지는 파괴되고,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말 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말을 위한 목초지가 생긴다든지 목장이 생긴다든지 했었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돼지 농장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겼죠. 과일박쥐 입장에서 이제 자기들이 살던 곳이 이제 말을 위한 목초지가 되거나 돼지 농장이 되면서 이제 살 곳을 잃었죠. 보통 사람들이 그런 곳에 이렇게 개발하고 농장을 짓거나 하면 이제 보통 주변에 어떤 작은 것들도 재배를 하잖아요. 뭐 농작물을 심거나 과실수를 심거나, 그때 심었던 그런 과실수들이 얘네들한테는 좋은 먹이가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자연적인 먹이가 있었다면 그걸 섭취했겠지만, 그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들이 심은 과실수의 과실을 이제 먹기 위해서 농장이나 목장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접근을 해서 이런 자원들을 이제 섭취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사는 가축들, 그 다음에 가축들과 접촉하는 인부들하고 접촉이 되면서 침이나 분비물이나 이런 배설물들을 통해서 바이러스나 질병이 가축을 타고 또 사람에게 왔던 그런 케이스들이고, 뭐 에볼라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오래된 케이스지만, 아프리카 이제 광산, 벌채 등을 위해서 철로를 놓고 인부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결국 이제 이 철로를 타고 확산을 했다고 하죠. 사람이 사람을 타고, 그 사람들이 또 그곳에 살면서 직접적인 접촉을 한 것도 있겠지만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더 야생동물을 잡아서 먹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질병 전파에 되고, 결국에는 사람이 또 놓은 인프라를 따라서 질병이 확산했던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런 시장이 더 직접적인 원인이 됐긴 했겠지만, 그 시장으로 오는 야생동물들, 그 야생동물들을 또 잡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또 서식지가 파괴되고, 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서 서식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접근이 가능한 인프라가 먼저 세팅이 되어야 되잖아요. 먼저 도로가 건설되고, 그런 사냥꾼들이 살 수 있는 인가라든지 상업시설 같은 거, 그것도 이제 생겨나면서 아마도 그런 유통이 더 용이해진 부분들은 있었겠죠. 이미 굉장히 다양하게 야생동물에는 이제 병원체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다양한 것들이 인간에게 넘어올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사실 한 10년 전, 뭐 그 정도만 해도 이러다가 위험하다, 이러다가 무서운 질병이 올 수 있다, 경고들은 많이 있었지만 무시됐었죠. 요즘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단 사람에게 온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문제는 웬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언제이냐가 문제일 뿐인 거지, 이미 이들로부터 질병이 인간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야생동물은 위험하다는 인식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이죠. 왜냐면 그들은 우리가 면역력을 갖지 못한 질병들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 위험하다는 인식이 그들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기보다는 그들과의 어떤 건강한 거리두기로 이게 이어져야 우리가 코비드19에서 배운 교훈이겠죠. 그들이 사는 곳과 우리가 사는 곳은 어차피 니즈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산속에서 어차피 살 것은 아니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미 어느 정도의 경계가 우리 행동으로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기준을 높여야 된다. 우리가 과연 그냥 전원주택 붐이니까 그냥 야산 하나 밀어버리자, 이런 정도로도 우리가 자연 서식지 파괴하는 것을 이제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아니다, 작은 야산이라도 우리가 야생동물과의 거리를 두고 조금 더 이중 삼중의 기준을 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길 하나를 이제 지을 때도 이 길을 하나 지음으로써 이 서식지 전체의 질이 어떻게 저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너무 열대우림 얘기만 해서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미국에 가장 최근에 발생한 신종질병 중에 하나가 라임병이거든요. 라임병은 뉴욕주에서 발생을 했는데, 대도시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거주지를 엄청 크게 개발을 하잖아요. 원래 이제 숲이었던 곳을 이렇게 주거지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적응해서 살 수 있는 종들이 몇 안 되죠. 주로 이제 흰꼬리 사슴인데요, 미국은. 우리나라 고라니처럼 굉장히 많다 그래요. 또 자신들이 사냥하려고 일부러 숫자를 늘린 것도 있고, 개체수가 많아진 흰꼬리 사슴과 울창하던 산림이 사라지고 이 초지나 잡목지들이 이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잘 사는 것들이 진드기예요, 진드기. 또 그런 곳에 새순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왜냐면은 깊은 산 속이면은 해가 잘 안 드는데 파편화된 서식지에는 해가 잘 받으니까 새순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럼 그 새순들을 먹으려고 또 사슴들이 오죠. 사람들은 또 사슴을 싫어하지 않아요. 주택단지 사슴이 있으면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세 가지 조합이 또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 거죠. 진드기와 사슴, 그리고 그 교외지에 사는 중간 인구가 이제 만나면서 굉장히 감염 수가 폭발적으로 발생했죠. 이들은 무슨 열대우림도 아니고 아프리카 인부들도 아니에요. 보통 대도시에서 일을 하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주말에 정원을 좀 가꾼다든지 주변 이제 산길로 산책을 좀 했을 뿐인데 라인병에 감염되는 확률이 확실히 높아진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SFTS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나이가 좀 많으시거나 농사일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발생하지만 향후 한 4, 50년 정도 후면은 이런 라인병이라든지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의 그 분포가 한 200% 정도 더 늘 거라고 예상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농경지 근처에만 사던 이제 참진드기들이 야산이나 저원주택이나 더 많은 곳들로 이제 분포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원튼 원하지 않든 단지 뭐 등산을 한번 하러 갔다거나 뭐 낚시를 한번 하러 갔을 때도 이제 참진들이 노출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질 거고요. 인간이 원하는 자연이라는 것을 거꾸로 말하면은 인간이 원하고 허용하는 종만 살게 했다는 거잖아요. 거기 만약에 사슴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늑대나 호랑이를 들인다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지만 그런 포식자가 있다면 사슴의 수도 줄 것이고 오히려 질병 발생률은 더 줄 수 있죠. 글쎄, 결국은 뭐 생태계 파괴겠죠. 그리고 가장 쉬운 것이 질병인데 그 외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생태계가 그동안 인간에게 무형의 상태로 아마도 제공하던 많은 자원들, 그 다음에 더 심하게는 이제 수계가 바뀐다고 하잖아요. 아마존이 다 타고 하면서 기후가 바뀌고 수계가 바뀌면서 이제 비가 뭐 여름에 오고 겨울에 오지 않고 이런 패턴 자체가 다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결국에는 서식지 파괴가 기후변화도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아마존 같이 대규모 그 지구 전체의 기후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열대우림이 사라지는 거는 진짜 좀 무서운 일인데 솔직히 저만 해도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서 더 무서운 문제긴 하죠. 인간과 야생동물의 거리두기는 물론 굉장히 필요한 문제이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인간과 야생동물 거리두기가 중요성이 점점 더 많이 사람들에게 회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적정한 거리는 얼만큼이냐, 제 생각에는 야생동물들이 허용하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생동물들은 기본 습성상 정말 무리 생활하지 않은 종이 아니고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종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을 기본 본능으로 하거든요. 일단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거는 자원을 경쟁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포식 대상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은 종이든 다른 종이든 개체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이 거리를 두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식지 파괴를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또 호기심 때문에 또 다가가는 것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또 가까이 다가가기 원할 때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 야생동물 접근하면 어떻게 하죠? 바로 유해동물로 지정하고 쏴 죽이잖아요. 결국에는 야생동물 간에 그렇듯이 인간과 야생동물도 굉장히 근접해서 살 이유도 없고 또 살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야생동물을 가까이 한다고 했을 때 야생동물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야생동물이 갖고 있는 모든 미생물과도 또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을 깎고 저원주택 들어가서 사는 거 좋지만 그러면은 야생동물 접근하는 것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야생동물이 갖고 있는 질병에 자신이 노출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감당을 할 생각을 하고 저원주택 생활을 하러 들어가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코비드-19 이후의 세상은 결코 그 이전과 같을 수 없다라는 얘기 하시잖아요. 만약에 이 서식지 파괴를 극도로 줄이고 어떤 땅들을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개발할 수 없도록 막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것이 받아들여질 정도의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실제로 규제가 만들어져서 효율적으로 적용될 만큼 그것이 가능한 만큼의 사람이 죽는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고요. 언젠가 누군가에게 오거나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질병의 위협보다는 당장 지금 이 순간 나의 편리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빨리 변하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변화를 좀 이뤄내야 된다면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식지 파괴가 일어나는 모든 이유는 서식지 파괴를 함으로써 생산하거나 착취한 그 자원을 소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식지 파괴와 그로 인한 질병의 영향이 당장 국내나 뭐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어디에서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오늘날의 시대에는 며칠 내에 당장 내 집 앞으로 그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서 자신이 소비하는 것들, 그것들이 어떻게 생산되고 어디서 오는지에서 굉장히 귀찮지만 좀 더 깐깐해지고 민감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좀 실용적인 것은 당장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것을 내일 당장 다 멈출 수는 없거든요. 일단 어느 정도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그 현장에서 우리가 야생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컨대 지금 우리나라 돼지 농장들 많은 수 가보면 산속에 있어요. 왜 산속에 있냐고 했더니 냄새가 나니까 혐오시설로 취급이 되어서 농가나 민가 주변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멧돼지 집을 파고 들어가서 멧돼지가 온다고 멧돼지 싸죽여 달라고 하는 거죠. 많은 가축들의 면역 상태 이미 낮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거의 항생제로 목숨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야생동물이 당연히 접근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당연히 질병 전파가 용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파급력은 또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많은 농장들을 봐도 지금 굉장히 개선된 기술들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정말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한 농장들은 옆에 가도 이게 돼지 농장인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농장을 좀 개선시켜서 위험한 시설들이 야생동물과 좀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서 이들이 산에서 나오고 좀 더 정말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멧돼지가 가축 돼지가 접촉할래야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산속에서 뭐 산 기슭에다가 감자나 고구마들을 싣고 울타리를 해놓지 않는다거나 이런 건 거의 먹이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아주 작은 논밭, 정말 텃밭이죠. 그런 것만 해도 울타리 짓는 걸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자기 작은 텃밭이지만 반드시 문을 열고 닫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 다녀보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리 멧돼지를 싸 죽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곳에 물론 안 지으면 좋지만 지어야 된다면 그런 야생동물과 접촉을 좀 막을 수 있는 시설들을 좀 의무화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